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양을 찾아 떠나야 한다. 언젠가는. 그렇다면 거꾸로 양들은 무엇을 찾아 떠나야 하는가? 양들은 구불구불한 선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표지를 찾아 헤맨다. 죽을 때까지. 신종원 소설 불새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정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07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편소설 불새를 출간하신 신종원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종원입니다. 너무 반가운데 먼저 소라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오랜만에 장편을 출간했고 어느덧 6년차 커리어를 맡고 있는 나름 신인 소설가 신종원입니다. 이제는 조금 신이라고 불리기엔 책이 4권이셔서 저랑 동점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죄송합니다. 장편 없으시죠? 네. 중편인데요. 이번에 400쪽을 넘기셔서 너무나 전 나날이 길게 쓰고 있답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오늘 쓰셔야죠. 혼내러 나오실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10번까지 혼낼 기회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하긴 했으니까 10번까지 혼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종원 작가님 프로필을 좀 읽어드리면요. 202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였고요. 소설집 전자시대의 아리아, 고스트 프리퀀시, 장편소설 습지장례법,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불새가 있습니다. 작가님, 책이 나오고 나서 좀 많은 게 달라지셨나요? 사실 모든 작가가 책을 내고 나면 어느 정도 변화를 하긴 하는데 근데 4번째시니까 이제 좀 널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4번째 책이 또 장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번 책은 좀 오래 썼다 보니까 횟수로는 한 2년 정도 쓴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변한 만큼 그 책에 어떤 그런 흔적이 다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끝나고 나서는 그런 기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10번 사과하겠습니다. 오히려 허전해. 뭔가 이게 내가 2년 동안 계속 붙잡고 있던 원고가 한순간에 이제 끝나버렸고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쉬면서 소설을 또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왔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럼 난 다시 또 장편을 또 써야 될까? 바로? 근데 또 그건 또 이제 좀 체력이 안 엄두가 안 되니까 나시지 안 되죠. 않을까요? 좀 작가님 죽으시면 어떡해요? 이거 미완으로 막 3권까지밖에 못하고 끝내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기획하고 있는 4부작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쉬고 있긴 한데 조금 어색하다? 그 휴식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어색하고 빨리 새로운 작품을 또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었습니다. 네. 사실 등단하신 후로 작품들을 거의 쏟아내시면서 그런데 그렇죠. 이제 또 굉장히 밀도가 가득한 작품들을 쏟아내셔서 작가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사시면서 조금 속도가 빠르셨다가 이제 그렇죠. 이번 장편이 말씀하신 대로 2-3년이 걸렸어요. 맞아요. 한 시절을 같이 했다는 말이 와 닿았는데요. 다음 책들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다면 신종원 작가의 인생을 같이 따라가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장편소설 불새를 출간하셨는데 이 전작부터 이어지는 사원소 시리즈라고 아예 명명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예전에 습지장례법 냈을 때 제가 버슐러르냐고 좀 놀린 적 있는데 맞아요. 네. 사실일 줄은 모르고 한 말인데 맞아요. 약간 궁금한 게 원래부터 사원소를 염두에 둔 사연작을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쓰고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우다현 수사가 바슐라라고 놀렸던 게 놀림이 될 수 있었던 시기였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니까 네.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했는데 우연히 물이 배경이고 뭔가 어떤 시간을 가로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쓰고 나니까 오히려 나 이참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 원소들에 훅 빠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습지장례법을 쓰는 동안 계속 막 습한 그런
늪지대를 생각하면서 젖어 있었으니까 좀 말리고 싶으셨나요? 이번엔 완전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태워버려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불을 생각했고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원소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전작이 다음 작을 가지고 온다는 것 그리고 생각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작업이 연결된다는 게 정말 바람직한 작가다. 저는 오늘 칭찬 10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팠어요. 칭찬이 너무. 네, 그래서 불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품 이야기에 앞서서 작가님께서 최근에 가장 불타올랐던 일 있으셨으면 무엇일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책이 나오면은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 주변에 뭐 제가 봤던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선생님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이제 등단하고 세 번째 책 낼 때까지는 거의 1년에 한 권씩 냈으니까 그것이 되게 자연스럽고 엄청 소화하기 쉬운 어떤 후작업이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책을 내고 막 붙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막 연락처 물어보고 뭐 주소지 안 바뀌었냐. 원래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 전에는 왜 안 어려우셨죠? 워낙 그 뭐랄까 첫 책 때는 사실 책이 나와서 기쁘니까 알리고 싶어가지고 힘이 안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갔을 때는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 주소지와 연락처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냥 똑같이 하면 됐는데 이번에 왜 힘들었냐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게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해명을 해야 하잖아요. 해명? 왜 내가 2년 동안 책을 내지 않았는가에 대한 왜냐면 그 앞에 책들이 쭈루룩 있었으니까 그 안부를 좀 주고받는 과정이 그렇죠.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뭐 직업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소설 쓰는 거 말고는 그리고 뭐 밖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 2년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하는 게 좀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너무 인간사를 잊으신 거 아닐까요? 그냥 너무 소설만 쓰다가 인간과의 대화에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을 좀 잘 안 만났던 것 같고 저희도 진짜 오랜만에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 탓이 좀 크지만 근데 우리는 나름 자주 본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정원 작가님은 좀 본 편이에요. 네. 저는 막 집거가 길어질 땐 3개월에 한 번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걱정인 편이죠. 거예요. 정원 작가님 다음 세 번, 네 번째 아니요, 했을 저 때 행복해요. 아니 죽을까 봐. 행복하게 돌아가실까 봐 걱정하는 있어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휴직일 때 좀 잘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좀 그렇죠, 기반을 잘 닦으셔야 될 것 같다는. 지금 그래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좀 자주 만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요즘 되게 일색도 좋아지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너무 정원 작가님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지금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책을 읽으면 아실 것 같아요. 네. 다들 걱정해 주실 거예요. 네. 행복해요. 그래도 요즘 아주 행복하고. 그렇다면 불새 과연 어떤 소설인지 작가님이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이 책이 어떤 책이다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없어서 뭐 출판사 이렇게 소개만 써주셨지 제가 하는 건 처음인데 짧게 말하면 그냥 한국의 바오로 신부라는 젊은 사제가 그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을 만한 어떤 성배 스페인에 있는 어떤 진짜 성배 행방을 찾으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생명과 죽음의 대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생명이 됐든 죽음이 됐든 한쪽 편을 선택을 해야 됐고 그렇게 선택을 한 이상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그쪽을 옹호하고 동의하고 지지해야만 했던 어떤 그런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방대하고 엄청난 다층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소설인데 작가님이 뽑아낸 한 줄기가 들어보고 싶었고요. 네, 한 줄로 말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렇게 못해서 400쪽 쓰신 거잖아요. 맞아요. 400쪽. 그렇죠. 다음에 몇백 쪽 쓰실 거예요. 최소 그래도 1000매는 돼야죠. 단편이면. 1000매. 네. 1000쪽이라고 한 줄 알고 놀랬잖아요. 4부작을 모으면은 1000쪽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1000매 정도는 그래도 쓰고 싶어요. 네. 저번에는 불인 습지장례법, 이번에는 불인 불새인데요. 습지장례법 때는 전통과 싸웠어요. 그렇죠. 네, 그 늪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집안의 많은 시체들이 떠오르면서
그 억압된 개인들의 얘기가 이번하고도 연결되기도 하면서 그때는 장례의 차례를 적어서 만든 책의 꼴,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 장례 미사를 드리며 거의 마무리로 가는데 이 책의 차이, 전작과 이번 책의 좀 쓰면서의 차이를 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거는 그 전작이 장례로 끝났고 이번에 장례 미사로 끝난다. 네. 이거 제가 굉장히 좀 의도하고 쓴 부분이라서 그걸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 전작 장례, 그러니까 습지장례법에서의 장례는 잘 묻어있기를 그리고 잘 헤어지기를 바라는 장례 시기였다면, 이 불새에서의 장례 미사는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부활이자 뭐 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형식은 비슷할지언정 두 작품이 지향하는 어떤 생명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안에서는 좀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네. 했고. 읽어보신다면 사실 차례대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좀 요구하기가 좀 그런데 좀 열심히 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차례대로 읽으신다면 훨씬 더 어떤 작업을 어떤 걸음인지 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더 재미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전작을 읽고 오시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굉장히 두툼한 책을 구상부터 집필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처음 떠올린 건 언제였고 실제로 그 글을 옮기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떠올린 거는 습지장례법을 쓰고 나서 나 이번에는 한번 불에 대해 써봐야겠다. 근데 그때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진 않았고 단순히 소재만 정해진 거였죠. 불에 대한 걸 써야겠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구상으로 이어지게 된 거는 한 연말쯤에 가서, 그 당시 책이 나온 다음에 연말쯤이었는데 제가 스페인 여행을 가게 됐었어요. 그때 네. 2달 동안 갔다 왔는데 혼자.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소설이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선 것 같고, 또 그게 글로 옮겨지는 데는 또 1년 반 정도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작업 통틀어서 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하면은 이 책에서만의, 그 전에 썼던 책들은 뭐 해외에 나가 쓴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작할 때도 스페인에서 썼고 끝날 때도 스페인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페인에 시작한 소설을 스페인에서 끝냈다는 경험이 좀 되게 특별했던 것 같고 아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되게 앞으로 작가 생활을 계속 해 나가시겠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새롭게 그렇죠. 습득하게 된 것 같고, 전작에서 영향을 받아서 다음 작이 나온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작가님을 둘러싼 배경, 먹고 마시고 들은 모든 게 관통해서, 시대가 관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 그렇죠. 되게 자연스러운 작업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소설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통적인 플롯에 반하는 형식입니다. 직선적인 흐름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마치 동심원처럼 번져 나간다고 해야 할까요? 읽으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보다 머무는 순간이 좀 더 많더라고요. 이러한 구성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게 좀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바오로 신부의 얘기라고 했지만 사실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얘기하려는 어떤 메시지가 제가 만들어낸 어떤 독창적인 주제이거나 의식이거나 뭐 시대 감성이 아니라 계속 인류사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소설의 어떤 그 힘이라고 할까요? 그 힘이 비치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바로 그 반복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오로 신부의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쭉 나열하는 것보다 비슷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역사 속의 어떤 인물들, 성배와 관련된 설화들을 삽입을 해서 그 어떤 의사소통과 교환의 방식을 통해서 소설의 메시지를 좀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모자이크에 가까운 형식으로 소설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비워둔 자리도 있고 꺾어둔 자리, 휘어둔 자리 저희가 그것을 채우면서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점점 내 안에선 더 방대한 서사가 만들어지는데 되게 목소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자를 사용하시니까 그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여러 목소리를 가져오셨는데 되게 다채롭더라고요. 그 형식이 사실은 이 주제와 딱 맞아떨어져서 뭐 다르게 쓸 방법이 있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선배세요. 아유, 제가 선배인데 오늘 제가 소설을 안 썼다고 저를 얼마나 혼내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나 오늘 혼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앉자마자 혼내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또한 책에서 밝히셨듯이 소설의 차례는 발레곡, 불세의 악장을 차용하여 진행됩니다. 그 소설의 핵심이기도 한 불세, 그 자체를 먼저 생각하셨을지 아니면 음악을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이 선후관계가 궁금한데요. 선후관계가 불세가 먼저죠. 그러니까 제가 불세를 먼저 떠올린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성당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이제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거를 믿잖아요. 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어떤 인격을 가진 신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성부와 성자는 형상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런 형상이 있는데 성령은 형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그림을 그려잖아요. 종교 화가들은.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가 불, 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서양에서는 유명한 피닉스 같은 그림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랑 불에 대한 걸 쓸 거니까 그 전에 물은 어떤 하강하는 이미지였고 침몰하는 이미지였다면 이번에는 상승하고 부하어라는 이미지로 해야겠다고 해서 불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스트라빈스키의 불세가 떠오른 거죠. 왜냐면은 그것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래서 이 스트라빈스키의 불세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설화, 이반 왕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한번 똑같이 한번 써보자. 그런데 똑같이 쓰되 왕자가 공주를 구하는 거 말고 공주가 왕자를 구하는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해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행사를 막 하고 있잖아요. 새 책이 나오고 나서. 근데 이 불세라는 이름을 저는 이제 성당 다녀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 불세. 있죠. 그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유명한 명대사가 있대요. 네, 모르셨 내 정말. 가슴이 안 돼. 안 돼? 해도 돼요. 자세히 몰라요. 근데 아무튼 되게 오글거리는 뭔가 그런 대사였는데. 진짜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고. 되게 좋은 작가님 보호받으면서 크셨나봐요. 뭐 어떤 것에 보호가 좀 있었나요? 저는 드라마를 사실 많이 안 봤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만화 영화나 뭐 그런 것보다 차라리 막 다큐멘터리라든지 막 판타지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봐가지고 몰랐는데 그 드라마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데즈카 오사무의 만화 중에 불세라는 작품이 있대요. 근데 그게 엄청난 명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제가 읽고 썼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몰랐다고. 근데 정말 유명하고 명작인 작품이어서 제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으니까 쉬는 동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밌다면 알려주시죠. 저도 한번. 알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소설을 읽지 않은 소라님들을 위해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공간과 시대를 넘나드는 거대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스케일이 아주 큰데요. 고대, 중세, 현대, 그리고 스페인과 한국까지 무슬림 왕자, 기사와 수녀, 테러 집단 등등 재밌는 이야기가 한가득입니다. 작가님께서 이렇게 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 아까 좀 들려주셨는데 제가 더 궁금한 건 작가님은 도대체 신화와 모르는 게 뭔가요? 아는 게 좀 어릴 때 뭘 읽으신 건지 좀 다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랑 사실 아까 말씀드린 관련이 있는 게 저는 성당을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를 좀 많이 반복해서 읽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오지 않은 옛날의 그 풍경에 대해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어떤 한 장은 다른 내용도 없이 그냥 왕의 계보를 막 줄줄 읊는 걸로만 돼 있는 장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신화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아마 작가님도 공감을 하실 건데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비어있는 틈을 채워넣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역사도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실증이 없을수록 우리가 접근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상상하기가 되게 좋고 저는 그런
재미 때문에라도 계속 낯선 신화나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걸 소설에 쓰는가 아닌가 여부랑 관계없이 평소에도 즐겨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막 이거 안 보셨으면 봐야 되는데 그 히타이트 제국 아시죠? 문명. 히타이트 문명 몰라요?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알 것 같아요. 그 이집트 옛날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강성했었잖아요. 네. 그 이집트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퉜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알 것 같아요. 아나톨리아 지방에 강성한 문명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문명이 거의 기원전 1000년, 1500년 전의 문명인데 그 유물이 우리나라에 지금 순회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꼭 보시길 강추를 드립니다. 네. 아쉽습니다.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라님들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그 전시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또 길게 돌 하나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전시관들 막 돌면서 전국으로. 네. 아무튼 되게 재밌습니다. 좋은 것이 지나갔다는 아직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올 수 있잖아요. 네. 네.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오늘 이런 얘기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유튜브에 그 굉장히 젊은 고고학자분이 어떤 영상을 막 올리고 계신데 이게 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직접 돌칼을 만드시고 막 나무로 창을 만드시고 썸네일 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분 진짜로 그 문명 진화 겪고 계시다는 그분이죠. 맞아요. 네네. 그거 정말 재밌어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네. 진짜 알찬 추천, 사이 시간에 되게 많은 추천해 주셔서 네네네. 역시 알차네요. 그렇다면 시공간, 경계를 넘을 때 작가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맘대로 그거를 날조하거나 막 편하니까 이렇게 다시 만들거나 재해석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지향하려고 하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신화 같은 걸 다룰 때도 실증이 있는 어떤 역사 자료가 신화 자료가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기반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걸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위에 쌓는 어떤 소설의 이야기들도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이런 거를 옮길 때 함부로 이렇게 제각마하면 안 된다. 그런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그 신화처럼 비어있는 예전 오래된 역사나 신화 같은 부분은 좀 마음껏 그 구멍을 메울 수 있어서 즐거운데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 아주 잘 지켜야 되고 딱 정교하게 맞춰야 하는데 저도 성경 그 신화, 탈무드 다 어릴 때 다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목소리를 입히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읽었던 그것에서 대사가 없었는데 음성 지원을 해주실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안 읽은 부분이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목소리를 입혀도 되는 부분에 종훈 작가님 과감하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거기서는 그 억압을 벗어던지고 신나게 쓰신 걸 느껴요. 소설가의 재미가 그런 재미죠. 네. 해도 된다 여기서. 여기는 이제 내 필드구나. 내 방법 칼처럼 쳐보자 이렇게 되는 좋습니다. 거죠. 네. 불춤. 그 소설에 종교적 상상력과 세계관이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이제 카톨릭 성당에 어릴 때 열심히 다녔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 성배라는 장치 역시 각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와 역할로 변주되며 서사와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 작가님께서 약 2달간 스페인 여행을 떠나면서 성당 투어를 다니다가 우연히 바오로 신부와 맞닥뜨리고 말았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바오로 신부, 이 소설 속 바오로 신부와 그 영감적으로 맞닥뜨린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네. 제가 성당에 다닐 때 세례명이 바오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얘기할 줄 몰랐는데 제가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사제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도 막 준비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제가 스페인에 이제 여행을 가다 보니까 성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나라 전체가 가톨릭 신자들이 많거든요. 국교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청 오랜만에 미사에 참여를 했는데 뭔가 그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신부가 됐으면 여기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 옆에 비어있는 자리에 신부가 된 바오를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불과 어떤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가 생각이 이 바오로 신부 얘기를 해야겠다는 걸로 정해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때가. 네.
그런 경험이 소설가로서는 약간 소름이 끼치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되게 많은 것들 살을 가득 가지고 있었는데도 뭔가 안 보이다가 윤곽이 확 보이죠. 맞아요. 습지장대법 때도 그 신종원 작가님의 어떤 자로서 등장한 그렇죠. 우리의 후계자. 네. 도련님? 제가 계속 놀리잖아요. 그 세자저로 맨날 놀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는 신부님으로 놀릴 순 없잖아요. 어떡해. 안 놀릴게요. 놀리세요. 네. 이 어떤 작가님의 투영할 수 있는 하나의 점들이 있었기에 굉장히 이 선이 쭉쭉 연결되며 이야기가 나아간 것 같아서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그 스페인 여행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좀 궁금한데 재밌는 일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2번 갔다고 했잖아요. 처음 갔을 때는 사실 충동적으로 선택한 거여서 스페인어를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그랬는데 2번째 여행 때는 스페인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 확실히 스페인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그 여행의 품질을 결정짓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은 게 그 엄청나게 환대를 많이 받았고 2번째 여행 때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발렌시아에 이제 머무를 때 대홍수가 나가지고 그때 깜짝 놀라서 연락 주셨었죠. 네네. 너무 저도 당황해서 바삐 이제 그 도시를 벗어났는데 그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안타까운 사고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책 자체가 그 스페인에 있는 성배가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혼란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름대로 예측을 했던 소설인데 그 대홍수가 났을 때 그 시민들과 정부와 이런 어떤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제가 예측한 내용이랑. 그 안에 현장에 계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역시 성배를 사라지게 하는 게 소설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배경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그런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쓴 거였는데 어느 정도는 소설의 내용을 담보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그래도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 어쩜 그렇게 모든 일이 이 소설을 향해 현실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아까 바오로 신부, 신종원 작가님의 다른 신종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고 또 헬레나의 죽음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종교적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종교적 권위가 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수많은 장면들이 되게 무겁고 괴롭게 와닿았는데요. 작가님께서 이 서사를 구상하시며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바오로 신부로 쓰기로 한 다음에는 모든 구상이 착착 다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헬레나 얘기도 완전히 없는 얘기로 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제가 성당 다닐 때 이제 예비 신부다 보니까 기도회 같은 거를 막 열심히 했었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여성 신도분들이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여쭤보면 어른들은 이사 갔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잘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소설에 나오고 있는 그런 교회법 때문에 성당에 못 나오게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만약에 신부가 되었어도 똑같은 순간이 나한테 왔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신부가 된 바오로도 그렇고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가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길들은 다르겠지만 같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뻗쳐가고 이러지 않았고 오히려 수렴하는 쪽으로 오히려 성토하고 제가 필요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선택을 딱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소설에 쓸 필요가 있나?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기에는 이 질문과 선택할 수 없음의 상태가 거의 소설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 고뇌로 가득 찬 이 여러 겹의 소설이 이 헬레나의 죽음의 축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그 입장과 목소리들이 막 더 씌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게 되었는데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네. 연결해서 많이 그렇죠. 나와요. 원래도 많이 사용하셨었지만 저는 그렇죠. 이번에 읽으면서 특히나 더 얼마나 우리 구강 구조가 어떤지 혀를 어디에 놓는지 네. 공기가 어떻게 빠졌는지 제가 많이 알게 됐어요. 입에 대해서. 제가 입 운동을 좀 시켜드렸죠. 네. 진짜 한 번씩 해보고 싶더라고요. 전 세계의 입 구조를 한 번씩 보신 게 아닌가. 노력했어요. 네, 재미있었는데요. 그 소설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의 혀는 형상과 기호를 일치시키는 열쇠여서 이것을 유연하고 예민하게 움직일 줄 아는 이들만이 사물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작품 내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을 응시하시는데요. 언어에 대한 작가님만의 사유 어디 한번 마음껏 말씀 한번 해보시죠.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나? 안 됩니다. 하루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우다영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설가들은 언어가 재료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쓰는 재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료로부터 형상과 뭐 어떤 영상과 이런 많은 것들이 탄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입을 움직여서 발음을 하는 것이 저는 글쓰기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지금 발췌해주신 문장도 그렇지만 이 혀가 열쇠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또 글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혀로 한 번 말하고 또 그걸 글로 한 번 또 옮기는 작업이, 그러니까 두 번의 작업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전달하는데도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 하물며 형체가 없는 말 같은 거를 글자로 내려놨을 때는 얼마나 많은 오염이 발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오염을 줄이고 가장 순수한 형태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비단 한국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여러 문명과 문화와 민족의 언어들을 제가 막 깊게 공부하진 않더라도 그것들이 어떤 층위에서 형성이 되어서 어떤 맥락에서 발화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짐승 울음소리와는 다른 어떤 인간의 언어를 제가 소설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작가님 그러면 그리고 잘 모르는 작가들을 짐승 울음소리랑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어가 저는 되게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어야말로 좀 유일하게 제가 아는 언어들 중에 유일하게 짐승 울음소리나 짐승의 형상에서 비롯되지 않은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얘기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어 발화자, 한국어 작가로서 이 언어를 아주 예민하고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작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다른 작가한테 관심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뭘 쓰고 뭘 읽고 정말 관심도 없고 제가 계속 써나갈 어떤 소설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이상한 밈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언어를 오염시키는 밈들이. 네. 불쾌하신가요? 굉장히 불쾌하죠. 제가 세자저라고 놀리거든요. 맨날 세자저 불쾌하시다. 근데 소설가라면은 그런 오염들을 그냥 싫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까지도 왜 발생을 하고 또 이것들의 반향이 어디까지 가는지까지 영향력을 이제 계산을 해서 내 소설에 하나의 시대적인 정신으로 묶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능하면 많은 언어를 접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작가님도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하고 왜 손정은 작가가 예전부터 그 발화, 소리 이쪽이 이 주제 형식에 다 붙어서 계속 같이 갈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매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텍스트를 지면 위에 얹히는 거지만 그걸로 작가님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떠올라서 그렇죠. 세상을 경유해서 다시 내려앉고 이 하나의 서사도 다른 시대와 문화 이 겹침을 경유해서 하는 방식의 이 매체의 겹침을 사용하신 것 같아서 네. 항상 일관된 자세로 그렇습니다. 네. 네, 일관될 수밖에 없죠. 저 네. 아직 5년밖에 안 됐어요. 신인이에요. 아직도 어리고 싶으신가요? 네, 일관될 수밖에 없죠. 5년밖에 안 됐는데. 네, 앞으로 4년은 더 정진을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초심 잃지 선배님. 않고 네. 하시면 좋겠고요. 인터뷰 찾아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이 소설을 통틀어서 그 스스로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성과가 새의 이름을 명명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불새.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들어낸 새의 이름은 불새 출현인가? 어떤 장에서 제가 새를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특정 종, 새의 특정 종을 제가 써야만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새들이랑 다르게 한국어로 된 이름이 소개된 게 없는 거예요. 한국조류학회라든지 그런 어떤 기관에.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그거를 영어로 음차를 하기에는 이게 너무 전달될 때 좀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면 원어는 올리브 사이디드 플라이 캐쳐거든요. 근데 이 말만 듣고 이게 그 딱새 종이고 어떤 올리브, 그러니까 회색 무늬를 가슴에 가진 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네. 올리브 사이드 플라이 캐쳐라는 말 듣고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 작고 연약한 어떤 이미지의 그 참새에 가까운 그 작은 새를 떠올릴 수는 없을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릴 거를 각오하고 내가 이름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회색 무늬 딱새거든요. 회색 근데 무늬 이게 딱새. 그 어떤 저명하신 조력자분께서 임의로,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임의로 지어준 이름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올리브 딱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새 사진을 봤을 때 올리브 딱새라고 하면은 온몸이 다 회색인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귀엽게 이렇게 턱시도 입은 것처럼 가슴에 장식김만 딱 회색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또 올리브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이게 얼마나 익었냐, 발효가 됐냐에 따라서 까만색일 수도 있고 회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회색무늬 딱새라고 나름대로 그냥 번역을 했는데 조류학회에도 한 발을 걸치시. 조금 아쉬워요. 가슴을 포함하고 싶은데 그땐 좀 짤막하게 갔나요? 짧게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슴 회색 무늬 딱새? 회색 가슴 무늬 딱새 이렇게 딱새. 지어주고 싶은데 소설에서는 제가 이때는 또 짧게 써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썼는데 조금 아쉽고 근데 그게 이 소설이 이렇게 막 두꺼운데도 제일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뒤에 뭐 인터뷰를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나무를 막 나무라고 말하고 새를 새라고 말하는 걸 많이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거는 마치 내 옆에 앉은 어떤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우다영 작가를 그냥 작가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고 우리가 뭐 어떤 인물이 됐든 사물이 됐든 그거를 줄여서 말하고 간편화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가 아는 것들이 적어진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세상이 좁아진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확장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탈락시키면 안 되죠. 네, 그럼요. 네. 역시 선배십니다. 한 14글자 네.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런 걸 그랬어요.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나중에 뭐 개정판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정말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조원 작가가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 새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들어와서 가장 뿌듯한 성과 회색 무늬 네. 낙새. 네. 너무 귀여워요. 네. 그 새. 네. 그렇다면 책에는 또 0과 1, 점과 선, 신부와 아이들의 존재를 기호나 수학적 도형으로 환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 한 존재, 나아가 세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과 통찰처럼 보였는데요. 이런 서술을 통해 작가님께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에 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불새 예원이죠? 그 전에도 좀 나오고 네네 네. 바오로 신부가 비유를 하거든요. 나는 0이고 그 성가대 이제 친구들한테 너희는 1이다. 그러니까 내 삶을 안타까워하지 마라.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 나오는 비유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사실 말장난으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라고 하면은 뭐 일이 있다 없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내일은 뭐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이랑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럼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일기에 장난을 막 한 거예요. 제가 말장난을. 저만의 일기에다가. 일은 일과 떼어낼 수가 없고 막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막 쓰다가 이게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쓸 때도. 그래가지고 한번 펼쳐볼까 하고 펼쳐봤는데 마침 또 어떤 그 기하학적으로 0과 1을 정의하는 방법이랑 우연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0은 가만히 있는 점이고 1은 이렇게 확장되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어떤 선인 거. 네. 그런 재밌는 어떤 우연적인 대치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 바오로 신부 입장과 성가대 친구들 입장을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비유인 것 같다 생각해서
넣게 됐죠. 네, 네. 이미 가지고 있던 장난에서 그렇죠. 네. 끌고 왔다는 게 재밌네요. 모든 것이 우연하게 소설로 뛰어들고 있네요. 저는 근데 그런 우연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작가분들은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우연들이 제 소설을 감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우연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기를 막 혼자 쓰고 거기서 소설 내용을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저는. 그 우연 없이 못 쓰죠. 뭐. 그렇죠. 아주 우연. 작가님도 우연과 아주 관련이 깊으잖아요. 네, 저는 네. 제목도 뭐 옛날에 다 썼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연하게 얻어 걸린다기보다는 막 해놓은 것들이 왜 그렇죠. 내가 거기서 그걸 구분해서 찝어 올리냐. 여기서 이미 나도 모르는 알았거나 모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기하학적 어떤 수사가 재밌어서 제가 불세의 원을 말씀드렸는데 대단한 장이죠. 근데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네. 마치 성서처럼 이제 배광이 이 세계를 어떤 수학적 도형으로 어떻게 환원을 그렇죠. 하는 언어인데 이게 맨 처음에는 횡이 맞아요. 됩니다. 횡은 시간이죠. 시간. 그리고 종은 힘. 그리고 그다음에 교차, 접지점. 그렇죠. 네, 그들을 만나 십자가 나왔다까지. 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중요하죠. 이 소설 전체에서 누가 그것을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는 몸, 그리고 영.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외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네. 차례차례 가면 당연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기억을 했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그리고 안 힘드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한국어 얘기했잖아요. 한글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 한글의 창제 원리가 제가 부족하게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세상의 형상에서 가져왔다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이때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말씀해 주셨지만 수학적인 것도 저는 수학이 진짜 아름다운 언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랑 한글의 어떤 자음을 이용해서 뭔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우주의 어떤 원리를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을 기반해서 쓴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따로 막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수식이. 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만, 조은 작가님은 사실 이렇게 섞인 적이 없는 것들로 네. 이것을 쌓아나가셔서 굉장히 이렇게 쓴 자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읽었고요. 저희 시간이 좀 엄청 지났네요. 그래요? 그렇다면 네. 빠르게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오로 신부는 내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말하고 헬레나는 그런 건 없다고 말합니다. 헬레나와 바오로 신부가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내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바오로 신부의 말. 그리고 헬레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건 없다. 라는 의견. 그걸 쓸 때의 작가님의 사연은 어떠셨을까요? 이거는 사실 저희 가족이랑 관련된 건데 그런 충돌을 제가 항상 겪어요. 가족들이랑. 왜냐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가족들은 아니다. 그런 건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인 것 같은 게 습작의 법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해서 그러니까 받은 거죠. 사실은 선택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절반 정도는 그 사람이 이미 뭘 할지가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일도 했다가 저런 일도 했다가 막 되게 자유롭게 일을 하고 능동적으로 막 자기 삶을 바꿔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새로 취직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충돌? 일상생활에서 가족들과 겪는 충돌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생각? 왜냐면은 제가 등단한 것만 5년, 6년 된 거지 글 쓴 거는 벌써 15년? 15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돌을 소설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게 되지 않았나. 역시나 자연스러운 바오로 신부의 네. 문답이었던 것이고요.
이 질문은 해야죠. 물불 공기흙. 그 종원 작가님의 기질은 네. 이 사원서 중 어떤 것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너무 궁금했어. 궁금했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MBTI도 궁금해하시는데 그럴 수 있겠다. 네. 아니 네 개 중에 굳이 고르라면 불인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걸 쓰셔서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족들한테도 좀 그 불 뭐 사주? 명리학? 막 그런 얘기 사주가 튀어나오네요. 들었던 것 같고 네. 또 스스로 생각할 때도 몸에 열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뭔가 집중하면 엄청 막 매달려서 막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불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조은 작가님을 보시기 전에 그 등단작과 그 단편집 두 권을 작업하실 때는 그 금속에 닿다가 이제 떠오르는 그 공기. 그래서 흙과 공기에 가까웠거든요. 제 네네. 이미지로는. 네. 근데 이제 뭐 만나보니 물불 뭐 이러는 그런 실체를 가진 네. 작가님이셔서 그 뒤에 작업들 도대체 뭐가 먼저 나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흙이 먼저 나오고. 바람이 나와야죠. 아, 그래요? 흙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아이고, 땅에 발을 디디시려고요? 네.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 독자들 반응 좀 궁금합니다. 이번 책이 나오고 나서 좀 기억에 남는. 이번 책으로 한정하면은 지난번에 또 행사? 그때가 좀 기억에 남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공부를 했냐. 특히 그 아랍어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반응이 좀 좋아요. 왜냐면은 좀 되게 뭐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소설의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그 자발적으로 뭔가를 찾아보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좋은 책을 읽을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막 찾아 읽으면서 학습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평소에는 막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 소설을 읽고 막 찾아보셨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뿌듯했고 앞으로도 다음 소설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들일 수 있는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아무 막 어떤 저항 없이 납득하게 되는 소설이 아니라 정말 이런가? 정말 이런가?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되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앞으로도. 성배 마냥 이것저것 담으셔서 네, 많은 걸 연결하려고 뿌리며. 네, 노력했어요. 네. 멋진 포부도 밝혀주신 아직은 신인이신 신정원 네. 작가님. 그러면 저희 낭독도 한번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어떤 작품, 어떤 부분 들려주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책 뒤에 있는 말인데 그거는 이미 인쇄가 돼 있으니까 다른 두 번째로 좋아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페이지도 한번. 333쪽에 그 주석 칸에 있는 불새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오랜 무장투쟁으로 이 늑대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느냐. 빛에 다가가려 손을 뻗으면 거꾸로 빛을 볼 수 없고 그림자를 뒤쫓아 달리면 끝도 없이 멀어지는 법이다. 때로 어떤 실체들은 환원 불가능한 우주에 속해 있어 지표로 측량되는 즉시 인지 영역 바깥으로 물러나 버린다. 바스크를 자유를 위해 온 삶을 바쳤지만 결국은 둘 다 잃어버린 이 사내의 사례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한다. 모든 맞닿음이 반드시 현존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손이 부활한 예수의 몸을 통과했던 것처럼 손에서 놓아버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자유도 있다. 실로 사랑도 그러하다. 입니다. 네. 늑대 얘기 한 번도 못한 게 정말 놀랍네요. 저희가 책 얘기를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듣고 오히려 여기까지 했는데 책 얘기는 네. 직접 읽어보시는 것으로 네. 네. 저는 사실 이 늑대에 대해 할 말이 많았는데 아쉽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 인물들이 그리고 한마디만 더 좀 바오로 신부와 이 늑대 이름 뭐죠? 패트리. 네. 이 만남 장면도 굉장히 긴장감 있고 네. 할 얘기가 많았는데요. 직접 한번 읽으시며 좋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만남 어떠셨는지 소감을 들어보며 마치려 합니다. 다현 작가 말대로 저희가 생각에는 많이 못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책을 둘러싸고 제가 밖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오늘 많이 나누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책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독자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 명의 독자로서 다른 책을 읽을 때 가능하면 그런 걸 찾아 읽지 않는 편이라
오히려 그런 점이 좋은 녹음이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신종원 작가님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808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